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10년 전 우연히 자리에서 아내를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내와 사귀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매일 아내가 일하는 학원 앞으로 데리러 가고 아침이면 학원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결국은 아내와 사귀게 되었고 1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와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 어머니와 딸아이를 키우며 셋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내와 이혼했거든요. 사실 제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아내와 제가 맞지 않는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딸아이가 우리 사이에 있으니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살아봐야겠다 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아내와 저는 하루가 멀고 싸웠어요. 저와 아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식성, 취미, 취향,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었죠. 연애할 때는 서로 다른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매력으로 느꼈었는데 살다 보니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는 집돌이에요.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모두 다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뭐든 다 밖에서 하기를 원해요. 제 직장은 삼성역이고 신혼집은 마포예요. 더군다나 신혼집이 지하철역에서 멀어서 출근하는데 기본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8시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어서 집에 오면 10시가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엔 거의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린 빨래와 집안일을 시킵니다. 아침부터 냉장고 정리랑 반찬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설거지랑 빨래 좀 돌려놓고 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프리랜서로 요가를 가르쳤어요. 연애할 때는 매일 수업이 있고 바쁘다길래 일이 많은 줄 알았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학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강사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사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수입은 많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일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주일에 서너 번 출근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자기도 고생했네. 설거지는 내가 오늘 하고 자고 빨래는 내일 와서 돌릴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빨래 다 돌아갈 때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 아내가 워낙 꼼꼼하고 깔끔한 사람이기도 하고 평소에 SNS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신혼살림하는 걸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 곳곳이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고 예쁘게 해놓고 살아요. 거기다가 매일 아침 먹지도 않은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SNS에 올립니다. 평일이면 저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10시나 되어야 집에 오다 보니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SNS에 반찬 사진을 올리겠다고 매일 장 봐서 반찬을 만들어 올리고 친정이나 요가를 배우는 원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반찬을 만들어 올리든 주변에 주든 사실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많은 설거지를 왜 꼭 퇴근하고 돌아온 제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한두 번 하는 거면 그러려니 하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씻지도 않은 저더러 무조건 하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일 하겠다고 미룰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피곤해서 당장 눕고 싶으니까요. 자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말했지.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무조건 여자가 다 집안일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처음부터 집안일 분담할 때 설거지랑 빨래는 자기가 다 하기로 했잖아. 저도 압니다. 함께 사는 부부끼리 집안일을 분담해서 해야 하는 거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와 집안일에 대해 분담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요리를 잘하고 청소도 꼼꼼하게 잘하니 설거지와 빨래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매번 똑같지는 않잖아요. 저도 평일에 여유가 있으면 설거지 빨래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서 한 끼도 안 먹고 매일 회사에서 끼니도 대충 때우고 들어와서
아내가 아침부터 쌓아놓은 설거지를 하고 아랫집 눈치를 보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는 건 저에게는 너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주말에 설거지고 빨래고 제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나도 알지. 근데 평일엔 내가 상황이 안 되잖아. 당신이 무조건 친정 근처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마포로 오느라 내가 왕복 4시간 출퇴근하는 건데 평일엔 자기가 좀 이해해줘. 차라리 내가 평일엔 자기 먹을 반찬을 사오고 주말에 청소 빨래 지금처럼 알아서 다 할게. 사람이 살다 보니 이렇게 치사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내한테 푹 빠져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처가 근처인 마포에 신혼집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포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말이 되냐고 저와 아내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마포는 안 된다고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민수 직장이 삼성인데 신혼집이 멀어도 너무 먼 거 아니니? 더군다나 마포는 집값도 너무 비싸서 지하철역 근처 전세도 힘들어. 그냥 강동구 쪽으로 엄마가 알아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어머니 입에서 다른 지역이 나오자마자 아내의 표정은 싸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나도 마포로 신혼집 구하면 내가 힘든 거 알지. 근데 소민이가 외동이잖아. 결혼해서 멀리 가면 장모님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꼭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럼 소민이가 돈을 좀 보태던지. 다른 건 다 요즘 스타일로 한다면서 집 준비하는데 왜 한 푼도 안 보탠다니?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니와 아내가 자꾸 큰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예식장에서 결혼했으면 했는데 아내는 누가 요즘 촌스럽게 예식장에서 하느냐고 가까운 친구랑 가족만 부르고 스몰 웨딩으로 야외에서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사실 스몰 웨딩이 말이 스몰이지 비용은 전혀 스몰이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야외에서 준비하느라 꽃장식에 음식에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예물도 이것저것 필요 없다고 반지랑 팔찌만 명품으로 해달라고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갔었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물이며 예식장 비용은 다 반반씩 부담했는데 집을 구할 때는 아내가 너무 당연하게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에 저나 어머니나 적잖이 많이 당황했었지만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다 보니 그게 또 맞는다고 생각하셔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려고 하니 어머니도 화가 나신 거죠. 한 번씩 어머니가 기분이 상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내는 더 했어요. 자기 친구들은 30평대 아파트도 시댁에서 척척 사줬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앞에서 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하는 거죠. 제 친구들은 다 남편들이 서울에 아파트 사서 결혼했어요. 나도 돈 많아서 아파트 척척 사주면 좋지. 근데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하니? 너희 신혼집 해줄 돈도 다 은행빚 얻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딴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너희도 아파트 빨리 사. 명품이니 뭐니 사치 좀 부리지 말고. 사실 제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아내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아내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번듯한데 아내는 전문대를 나와 그마저도 졸업하지 못해서 직업도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서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아내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을 때라 어머니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아내 학원을 차려주면 된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아내에게 푹 빠진 걸 모를 리 없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도 종종 보이는 허세 모습과 사치스럽기까지 한 아내의 모습에 실망하곤 하셨어요. 더군다나 상견례 자리에서도 신혼집을 어디 동네에 구하냐 가지고 양가 어머니들끼리 실랑이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양가가 다 어머니만 계세요. 장인어른도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혼자 되셔서 가장으로 사시느라 시장 족발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지금도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 성격이 급하고 셈이 강하세요. 아무리 사돈이고 며느리라고 해도 그 앞에서 눈치 보고 주저하는 거 없이 할 말은 다 하셨죠. 내가 남편도 없이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집 사고 가게까지 차리면서도 작년에 딸을 부족한 거 없이 번듯하게 시집 보냈어요. 아들이라고 다를 거 없이 딸하고 똑같이 해서 보낼 생각이라 저는 딱 5억 애들 앞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제 어머니지만 참 대단하세요. 젊은 나이에 남편 죽고 혼자 돼서 장사하고 애 키우며 혼자 집도 사고 가게도 차리셨어요. 거기다가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저와 누나를 위해서만 사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년도에 누나도 시집 보내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결혼할 때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셨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는데 장모님은 티나게 입술을 삐죽거리시더군요. 마치 5억이 부족하다는 듯이요. 아이고, 5억이면 요즘 아파트 전세도 못 얻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보, 당신은 수중에 돈 1억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놀고 먹어서 돈이 없는 거야?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나마 난 집이라도 있지. 자기는 뭐 한 게 있다고 끼어들어? 장모님은 혼자가 되신 이후로 재혼을 2번이나 하셨어요. 아내를 낳아주신 장인어른도 아내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당시에 아내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장모님께서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급하게 재혼하셨대요. 그런데 상대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장모님과 재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재산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은 장모님 앞으로 남겨주셨대요. 덕분에 그 집에서 아내와 살다가 지금의 장인어른을 만나 다시 재혼하셨어요. 2분은 지금도 그 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마땅히 하시는 일 없이 워낙 밖으로만 도시는 분이라 장모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세가 좀 있으세요. 아내는 그 이후로 자신이 결혼해서 멀리 가면 안 된다고 꼭 마포에 신혼집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완강하셨어요. 직장에서도 먼 데다가 지하철역에서도 먼 동네에 굳이 왜 신혼집을 구하냐고요. 어쨌든 사돈께서는 애들 신혼집에 돈 조금이라도 못 보태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위치든 뭐든 다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는 이미 저랑 민수 씨랑 다 상의한 내용이에요. 결혼해서 사는 건 저희 2사람인데 어머님이 더 이상 끼어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내도 아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투였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미 제가 아내에게 다 져준 탓에 어머니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머니가 아내의 의견대로 져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상견례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속상해 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위치도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아유, 몰라. 나도 그 동네에 집 사줄 능력은 안 되니까 굳이 그 동네에 살아야겠으면 전세로 구해봐.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빨리 모아 어머니 대출금 갚을게요. 누나 결혼시키고 연달아 저까지 장가 보내시느라 어머니께서는 많이 무리하셨어요. 아들로서 평생 받기만 했지 어머니께 해드린 게 없는 못난 아들인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돈을 왜 네가 갚아? 내가 진 빚인데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잘 살아. 세아가 쟤 아무리 봐도 영 똘똘한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해. 어머니는 결국은 아내의 의견대로 하게 해주셨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지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살이 5kg가 넘게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평일 내내 왕복 3, 4시간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죠.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서울 살면서 출퇴근 4시간이 말이 되니? 아휴, 내 아들 살 빠진 것 좀 봐. 새아기, 너는 네가 우겨서 내 아들 마포까지 데리고 갔으면 먹는 거라도 잘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저도 일하느라 바쁜데 나가서 일하는 사람 먹는 것까지 어떻게 챙겨요. 그리고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민수 씨 입이 너무 짧아요. 편식도 많이 하고요. 나가서 밥 사 먹으라고 하는데도 꼭 햄버거니 샌드위치니 그런 것만 사 먹는다니까요. 얘가 설마 빵만 먹는 게 좋아서 그러겠니? 일이 바빠서 후다닥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너는 몇 시간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시간도 많은 애가 아침이라도 좀 챙겨서 먹여. 엄마, 내가 아침에 먹을 게 안 들어가서 안 먹는 거야. 소민이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 알아서 잘 먹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신혼 초다 보니 괜히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라도 할까 싶어 저도 중간에서 눈치 많이 봤어요. 아내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조르는 것도 마포에 신혼집을 구하자고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알겠다고 한 것도 모두 다 저다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파서 내가 여기 사는 건데 그걸 매번 올 때마다 눈치 주셔야겠어? 그렇게 아들이 안쓰러우면 돈 좀 더 해주셔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데다가 얻어주시던지. 꼴랑 전세해주시고는 맨날 생색이야. 어머니랑 실랑이를 벌이고 온 날이면 아내는 오는 길 내내 툴툴거렸습니다. 이미 사는 집이니 어머니도 그만하시면 좋을 테지만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으신가 봐요. 물론 제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머니를 가지고 너무 함부로 말할 때면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전세도 무리해서 구해주신 거예요. 저 결혼하기 1년 전에 누나도 결혼해서 사실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니께서 대출까지 받아 도와주셨고요. 그런 걸 아내는 다 알면서도 어머니가 더 좋은 집을 해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툭 하면 꼴랑 전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항상 저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꼴랑 전세라니. 이 동네 전세면 다른 동네에서는 빌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야. 더군다나 자기가 주택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인테리어 비용도 더 들었잖아. 또 그 얘기야? 그거 얼마나 들어갔다고 쪼잔하게.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아깝다는 거야 뭐야? 내 말은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그걸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결혼 초기엔 원래 다들 그렇게 싸우는 건가요? 저와 아내는 정말 툭 하면 싸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남들과 비교하고 저희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저도 참기 힘들었어요. 가만 보면 아내는 저보다 주변 사람들 이목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죠. 특히나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더 했어요. 딸아이 임신했을 때 아내는 일을 아예 그만뒀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하기엔 힘드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지 자꾸만 밖으로 돌았어요. 원래도 일이 없어서 항상 나가서 사람 만나고 활동적인 걸 좋아했는데 아예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생기니 더 돌아다니더라고요. 물론 아내도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아내 친구들이 다들 시집을 잘 갔어요. 남편이 의사인 친구도 있고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들 강남에 살면서 남편 카드로 운동하고 쇼핑하고 마사지 받으러 다닙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아내는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면 저도 화가 나서 아내에게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친구들한테 기죽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카드값이 매달 몇백씩 나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진짜 이제는 아껴야 해. 당신도 아파트 사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그년들이 만나기만 하면 백화점 가자고 그러고 마사지 받으러 가자는데 어떡해? 나만 돈 없다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 어차피 이제 아이 태어나면 정신 없어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거 몇 번 나갔다 왔다고 꼭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겠어? 아내의 말을 듣는데 저도 좀 미안했어요. 아내도 제가 능력이 조금 더 있는 남자였다면 돈 걱정 안 하고 그 친구들처럼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했죠. 아내의 말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내와 싸울 일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 자라고 나니 아내가 또 슬슬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명분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구하기는커녕 매일 아이는 처가에 맡겨놓고 술 먹고 놀러 다니게 바빴어요. 그러다 한 번은 큰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6살 때였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내는 그 주에 계속 장모님께 애를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아니었던 거죠. 장모님께서 교회 모임이 있어서 금요일은 멀리 갔다 온다고 아내에게 미리 이야기했다는데 아내는 깜빡했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 끝나고 피아노 학원 차를 타고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요. 학원차가 원래 우리 집 앞에 내려다 주고 가는데 장모님께서 봐주실 때는 장모님 댁 근처 아파트 정문 앞에 내려다 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와 장모님이 서로 연락을 안 해서 피아노 학원에서 장모님 댁 앞으로 애를 내려다 주고 그냥 간 거예요. 같은 시간에 내리는 애들이 많아 우르르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당연히 아이 할머니도 거기 계신 줄 알고 학원에서는 내려주고 바로 간 거죠. 그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부모님과 돌아가고 제 딸만 아파트 정문 앞에 남았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보시고 피아노 학원에 연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도 장모님도 모두 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회사에 있던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급하게 회사를 나와 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이는 그날 저를 보자마자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밤에는 자다가 경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그날 제가 오기까지 아파트 경비실에 2시간이나 혼자 있었어요. 물론 경비 아저씨께서 잘 챙겨주셨지만 아이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아이를 안으면서 울고불고 하시는데 아내는 그날 밤 12시가 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네. 엄마는 나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모임에 가면 어쩌자는 거야? 암튼 당신이 왔으니까 난 조금만 더 놀다가 들어갈게. 자기도 은희 언니 알지? 그 언니가 오랜만에 나와서 집에 가기 민망하네. 암튼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아내는 애가 괜찮은지 어쩐지 물어보지도 않고 오랜만에 만난 언니랑 회포를 풀어야 한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요즘은 육아 SNS가 돈이 된다고 듣고 와서는 백화점에 가서 SNS에 올릴 만한 아이템들을 잔뜩 사들고 들어와서 저랑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달에 카드값이 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랬어요. 10년을 내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매일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고 저도 회사에서 승진을 2번이나 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라서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저는 처음 결혼할 때 꿈꿨던 대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내 친구들처럼 강남의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꿈꾸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저는 이삿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꿈꾸던 일을 해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일에만 너무 신경 쓰느라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딸아이 별탈 없이 잘 크고 집도 이사하고 마냥 신이 나서
아내가 대형 사고를 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딸과 늦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단꿈에 빠져 몸을 일으키기가 싫었어요. 그때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나가는 것 같길래 저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속닥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집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자 넣어드리기로 했잖아요. 누가 왔는지 자꾸만 나가라고 속닥거리며 아내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옆에서 고온히 자는 딸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에 서 있던 웬 남자 둘이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오호, 역시 주말이라 사장님이 계셨네요. 여기 사모님께서 자꾸만 거짓말하시니 제가 사장님 좀 뵙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한 척 말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불량해 보였습니다. 이 새끼들이 도대체 왜 이래? 이 사람은 모르는 일이라니까? 제발 좀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자가 제게 말을 걸자 아내는 당황해서 남자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심지어 그 남자에게 욕까지 하면서 나가라고 다그치더라고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남의 돈 떼어먹어도 돼? 우리는 뭐 땅 파서 돈 빌려준 건 줄 알아? 원금은 몰라도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지. 저는 순간 제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놀란 얼굴로 현관으로 다가가 남자들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덩치가 큰 남자가 자기들 명함이라며 건네는데 명함에 땡땡 캐피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말이 좋아 캐피탈이지 행색이 딱 사채업자였어요. 뭐야? 당신 나 모르게 사채 썼어? 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간 저는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학교에 입학했고 집도 샀고 이제 제 인생은 탄탄대로인 줄로만 알았어요. 물론 아내와는 하루 건너 싸우는 게 일이었지만 그 전보다 경제 상황도 좋아졌고 아이도 좀 커서 육아도 수월해졌으니 아내와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구제불능이었어요. 저 모르게 사채를 몇 천만 원이나 썼다네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미란이 언니 알지? 그 언니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급하게 사채 좀 쓴 건데 이 새끼들이 한 달 이자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번 달만 딱 한 주 밀린 건데 저 새끼들이 글쎄 집까지 찾아왔네. 미안해 여보. 미란이 언니가 이번 달 안에 해결해 주기로 했으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마. 저는 이번 달 이자라는 돈을 우선 사채업자들에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혹시나 딸이께서 이 상황을 보게 되기라도 할까봐 그 남자들을 돌려보내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혼란스러워서 어쩌질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저를 붙잡고 핑계를 대기 급급했어요. 전에 일했던 요가학원 원장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니가 돈이 급해서 도와준 거랍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이 이번 달까지 다 해결하기로 했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채까지 쓸 정도면 그 여자도 답이 없다는 건데 이번 달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어? 아내의 말도 그 여자의 말도 저는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 여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사채를 쓴 건지 아니면 아내가 어디 다른 데다가 돈을 쓰고 사채를 쓴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런 여자였으니까요. 제가 연애하고 결혼해서 함께한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내는 경제관념이 아예 없어요. 현금도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생각 없이 긁어댔죠. 결혼 초기에 자꾸만 생각 없이 카드를 쓰고 다니길래 제가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내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때도 저는 아내가 답답하고 한심했지만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내는 자식도 낳고 40이 넘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내는 자기 말을 믿어달라면서 무조건 이번 달 안에 사채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래도 아내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아내의 현재 재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너무 믿었나 봅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아내를 단속한다고 신용카드고 체크카드고 다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줬어요. 통장은 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몇 년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저 모르게 작정하고 몰래 카드를 만들었어요. 몰래 만든 카드로 긁고 다닌 빚이 제가 확인한 것만 3천만 원이 넘어요. 어쩐지 집을 살 때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웬일로 말이 없나 했어요. 평소 아내 성격 같으면 최소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말을 못했던 거죠. 저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내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 이후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 여자와 더는 살면 안 되겠구나 결심이 섰죠. 지금까지 제가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참고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기로 선택한 사람이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의 엄마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안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더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대책 없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저와 딸아이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아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당신, 내가 내 빚 갚아달라고 할까봐 이러는 거야? 진작에 당신 쪼잔한 줄은 알았지만 어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야? 다른 남편들 같으면 아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거야. 뭐? 집을 팔아? 내가 미쳤냐? 네가 어디서 뭔 짓 하면서 쓴지도 모를 빚 때문에 집을 팔게? 그러니까 그 빚은 내가 갚겠다고 했잖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쪼잔하게. 너는 그릇이 종직 그릇만 해서 도대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니? 하긴 남자 새끼가 그 모양이니까 평생 큰일을 못하고 샐러리맨이나 하는 거지. 평생 그렇게 남의 밑에서 하인처럼 살아라.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저에게 소리 지르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남아있지 않은 정마저 뚝 떨어졌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른 채 저를 쪼잔한 남자로만 몰아가는 꼴이 기가 막혔거든요. 저는 더 아내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집을 나와 딸아이를 데리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합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려고요.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된 저와 아내는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는 여전했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데도 궁금하지도 않은지 딸아이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럴 때 보면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싸우고 아이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라도 한다는데 우리는 아내가 양육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양육권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물론 아내의 저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다 보면 정이 뚝뚝 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법원에서 만나 서로의 변호사와 나란히 마주 앉아 결혼생활 10년 동안 누가 잘했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를 쉴 새 없이 떠드는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죄책감이 들면서 이 상황이 적응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호사들을 대동한 상태로 30분 넘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내와 저는 전혀 합의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끝까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양심도 없는 게 저더러 집을 달라고 했어요. 집값의 반을 달라고 해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내는 집을 팔아 자신에게 몽땅 다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준 5억에 내가 모은 2억 합쳐서 산 내 집이야. 명의도 내 명이고. 더군다나 유나도 내가 데리고 키울 건데 집을 팔아서 내놓으라니 그게 말이 돼? 아내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본인이 내조하느라 일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다네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답니다. 그러니 집이라도 받아야겠대요.
당신은 어머님 집 있잖아. 어차피 이혼하면 애 데리고 그 집 들어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은 나 줘. 그래야 나도 학원이라도 차려서 먹고 살지. 지금까지 애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난 모은 돈도 없고 이력도 없는데 학원이라도 차려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아내의 생때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한숨만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양심이라는 게 없을까요?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나나 딸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당신이 애를 키우고 내 뒷바라지를 해? 당신 유나 낳고 집에서 놀면서도 매일 장모님한테 애 맡겨두고 놀러만 다녔잖아. 아내는 10년 동안 저나 딸의 뒷바라지를 했다지만 제 기억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저도 딸도 다 내팽개치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빚까지 잔뜩 져서 우리가 이혼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놀러 다녔다고 그래. 어머님이 하도 나더러 집에서 논다고 구박해서 학원에 일자리 구하러 다닌 거잖아. 아내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자기를 집에 있다고 무시하고 구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일을 구하겠다고 매일같이 나가 일을 구하기는커녕 매일 사람들을 만나 술 먹고 오기 바빴죠. 일자리는 무슨. 그래서 당신이 일을 구한 적이 있기나 해? 더군다나 장모님한테 애 맡긴다고 나한테 양육비까지 뜯어갔잖아. 그랬습니다. 아내는 매번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사람들을 만나러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나 돼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근처에 사시던 장모님께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와 주셨어요. 심지어 집에 오면 저녁 10시가 다 되는 제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제가 장모님 댁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여러 번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일 때문에 장모님께 아이를 맡겼으니 양육비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뜯어? 그거야. 엄마가 애 봐주니까 당연히 주는 거지. 그게 또 아깝냐? 으이그, 남자가 쪼잔해서 진짜. 집에서 노는 당신이 애를 봐야지. 왜 장모님이 애를 보는데? 내가 무슨 호구야? 나가서 술 먹고 노는 당신한테 생활비 주고 당신 나가서 놀라고 애 봐주는 장모님한테 용돈 주게? 변호사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도 한바탕 소란스럽게 싸웠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랑 서로 죽일 듯이 싸워본 적이라고는 없는데 아내만 만나면 제 원래 성격도 다 버리고 사력을 다해 싸우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치사하고 쪼잔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여자에게 저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한참 위자료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슬쩍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더군요. 제가 법원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오면서 딸아이를 엄마 가게에 맡기고 왔기 때문에 혹여나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너한테 중요하게 할 말 있으니까 유나 엄마 몰래 너만 뒷문으로 당장 빠져나와. 얼른. 어머니께서 웬만큼 끝냈으면 빨리 법원 뒤쪽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주차장에 와 있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워낙 다급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고 법원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그만 고집 부리고 나한테 그 집 넘겨. 그럼 나도 순순히 이혼해 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어차피 너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난 절대 너한테 10원 한 장 안 줄 거니까. 아내는 마음이 급할 거예요. 카드빚과 사채빚에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억은 넘으니 하루라도 빨리 내게 위자료라도 뜯어내고 싶겠죠. 하지만 저는 10원 한 푼도 뺏길 생각이 없었어요. 그 집이 어떻게 산 내 집인데 그런 개념 없는 여편네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딸아이까지 옆 가게에 맡기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법원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더니 웬 사진이랑 서류들을 잔뜩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아무래도 유나 엄마 그년이 단기간에 그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온 게 수상해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게 글쎄 다 술집에서 그렇게 쓴 거란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어머니께서 건넨 사진과 서류들을 건네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웬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술집에서 나오는 사진이 한 장도 아니라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술집도 그냥 술집이 아니야. 아휴, 내 입으로 말하기도 망측해서 원. 여기가 글쎄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술 따라주는 술집이란다. 저는 기가 막혀서 입이 다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니 시장 안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족발 가게에 있는 시장 안에 심부름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소장이랑 어머니께서 누나 동생 하는 사이라 아내 뒤를 좀 캐보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소송 중 알게 된 아내의 카드값 출처가 영 미심쩍어서요. 저한테 미리 이야기하면 굳이 그런 걸 왜 알아보냐고 할 게 뻔하니 어머니께서 혼자 조용히 알아보신 거죠. 그런데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 엄마,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집에 살던 아내. 바로 그 여자가 제가 알던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진작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도 요가를 가르치는 남자 원생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아예 남자가 술을 따라주면서 같이 놀아주는 주점에 다녔다네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5년 전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아주 꾸준히요. 아내가 금요일 저녁마다 만나는 언니가 있어요. 아내가 처음 요가를 배웠던 학원 원장인데 그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운동하러 매주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요가 강사다 보니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굳는다고 일주일에 하루만 이해해달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은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 갔다가 그 언니와 맥주 한 잔씩 먹고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학원 원장이라는 여자는 이혼녀예요. 아내에게 듣기론 젊은 원생이랑 바람이 나서 이혼당했다고 했는데 그 여자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남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다닌 거죠. 거기에 제 아내까지 홀딱 넘어가 둘이 매주 금요일마다 술집에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는 그냥 하루 놀려고 주점에 간 게 아니라 그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 하나한테 완전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술집에서 카드를 마구 긁는 것도 모자라 그 남자 새끼한테 호구 잡혀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바쳤나 보더라고요. 소장 말이 그 술집 놈한테 바치려고 사채 빚진 게 1억이 넘는단다. 아휴, 유나 엄마라는 년이 어쩜 그렇게 정신이 나가도 더럽게 나갔다니? 1억? 아무리 사채라도 그 여자가 뭐가 있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줘?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들 이렇게 순진하니까 그런 년한테 넘어가서 10년 넘게 호구로 살았지. 그 술집 놈이 작정하고 네 마누라한테 사채업자까지 소개해줬단다. 알고 보니 그 술집 놈은 전문적인 사기꾼이래요. 여자들한테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요. 그러다가 혼자 사는 여자네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기도 하고 생활비를 받아쓰기까지 했대요. 그 사기꾼 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에 있는 여자들은 다른 여자랑 그놈이 같이 산다는 이야기에 흥분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주려고 한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여자 중 하나였고요. 심지어 제 아내처럼 돈이 없는 여자들에게는 사채업자까지 소개해서 돈을 빌리게 가로챈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예전 생각이 났어요. 애엄마가 금요일날 하루 나갔다 오면 묘하게 신이 나서 주말 내내 저나 딸에게 잘해줬어요. 당시에야 나가서 아는 언니랑 운동도 하고 수다나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와서 저러나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딴 새끼랑 놀아나고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잘해준 거였어요. 거기다가 한 번은 장모님께서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애엄마가 장모님께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장모님도 장인어른이 사고치는 것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없는 분이다 보니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 자리에는 장모님도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집에 보냈다는데
막상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오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물으신 거였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때는 저도 장모님께 별일 없다고 아내가 아마 학원 차리고 싶어서 그런 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항상 요가 학원 차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술집놈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였나 보더라고요. 세상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나 봤지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미 아내에게 오만 정이라고는 다 떨어져서 이혼하겠다 마음먹고 소송 중이라지만 지난 10년간 쓰레기만도 못한 여자와 자식까지 낳고 살았다는 게 역겹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혼자 밤새 울다가 끙끙 앓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뛰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자다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무서운 꿈을 꿨다면서 제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딸아이가 태어났던 순간마저 부정해버릴 뻔했습니다. 아내와의 지난 시간을 모두 다 후회하고 원망하다 결혼했던 그 순간마저 다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지난 제 10년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태어났던 그때마저도요. 저는 품 안에 잠든 딸아이를 더 꼭 끌어안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내를 저와 딸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밀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아내와 저는 다시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구해주신 증거들을 변호사와 판사님께 제출했어요. 아내가 결혼생활 10년 중 절반을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고 그 남자를 위해 돈까지 갖다가 바치면서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를요. 그 순간 아내는 말도 안 된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판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손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나 봐요. 어차피 술집에서 만난 남자고 카드 내역이니 대출이니 모두 다 아내가 본인 이름으로 받은 것이니 제가 절대 모를 줄 알았던 거죠. 그날 아내와 저의 이혼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아내의 귀책 사유가 심각한 정도이다 보니 아내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제 소송비까지 모두 다 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순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리고 법정을 나가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얼굴로 애절하게 빌었어요. 여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 남자애 술집에서 만난 건 맞는데 그냥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낸 거야. 걔 사정이 워낙 딱하길래 그냥 딱 한 번 도와준 거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 당신 속이고 만난 거 절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아까 판사님께 제출한 사진 자세히 안 봤어? 너랑 그 아는 동생이랑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 찍혔어. 아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정신 나간 여자가 끝까지 자기는 바람 피우지 않았다고 우기더군요. 저는 그 뻔뻔한 면상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제 할 말만 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의외였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유나한테는 나 그러고 다닌 이야기 하지 마. 알았지? 꼴에 지도 엄마라고 딸한테 쪽팔린지는 않아 봅니다. 딸아이에게 자신이 술집놈한테 호구 잡혀서 바람 피운 사실을 제발 좀 비밀로 해달라네요. 우리 딸내미 앞길 막을 일 있니? 내가 그딴 더러운 소리를 하게? 너도 너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면 앞으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전 와이프의 어깨를 밀치며 법원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이혼하고 현재 1년째 싱글데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딸아이도 이제 제법 커서 둘이 살만해요. 다행히 전 와이프는 그날 이후 전혀 연락 없습니다. 제 말 때문만은 아니고 아마 빚값 내라 바빠서 정신도 없을 거예요. 저는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거든요. 앞으로 저와 딸아이 씩씩하게 잘 살라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막장 이혼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저를 낳아주신 진짜 친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시아버지입니다. 무슨 시댁 식구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진짜 아버지랑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나 저와 놀아주려고 하셨고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려고 애쓰시던 좋은 분입니다. 남들은 다 있는 엄마가 없다는 건 때로는 저를 슬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빈자리를 제 아버지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나중에 꼭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네. 그리고 딸아, 결혼을 할 땐 말이다. 남편만 보는 게 아니다. 그 집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를 봐야 돼. 그게 더 중요하다.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만약에 아무리 남편 될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영 별로다 싶으면 그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수십 번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실제로 계속하다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렸을 적 아버지가 꾸준하게 저에게 세뇌를 하듯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땅에서 좋은 꽃이 자란다고 남편도 시부모님의 어진 성품을 꼭 닮아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이보다 참 어른스럽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단톡방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난리잖아요. 제가 남편을 만났던 게 대학교 시절인데 저희 학과에도 문제의 단톡방 성희롱으로 정말 학교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단톡방이 있었고 학과의 남학생들만 참여하게 만든 단톡방이 있었는데 후자의 단톡방에서 일이 일어났던 거죠. 당연히 피해자인 여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고요. 근데 그 사건을 공론화시킨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게 말이 돼? 남편은 그러한 이야기가 오갈 때도 단 한마디도 첨언하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를 모아서 언젠가 터뜨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반하게 된 게 딱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한 달은 넘게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의 관계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쁠 때까지도 쭉 이어졌어요. 아주 잘했다. 그런 나쁜 놈들은 혼쭐을 내줘야지. 어디 뭐 좀 달고 태어났다고 그런 저질스런 짓거리를 해. 금수만도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후 시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우연찮게 대학교 재학 당시 남편이 공론화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제 남편을 무척이나 칭찬했죠. 그리고 한참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그 누구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혹은 다른 의도로 비하하거나 깎아내려선 안 된다고 열번을 토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올곧고 바르게 자란 것이 딱 봐도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분이란 생각이 들어도 원래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은 엄청 어려운 존재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하루빨리 분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아이고, 다 늙은 우리랑 사는 거 재미없지?
라며 농담을 하시며 제가 시댁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집안일? 그가지 거 대충 해도 돼. 먼지 쌓인다고 죽나? 나는 삼시세끼 김치에 쌀밥만 먹어도 안 질리니까 너 괜히 매일매일 다른 반찬 차린다고 고생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도 참 살림 안 시키는 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살림을 안 시키다 못해 아예 다 놓고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걸레질이라도 하고 있으면 슬쩍 지켜보다가 조용히 청소기를 가져와서는 함께 청소를 돕기도 해주셨고, 식사를 하고 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앉아서 쉬고 계세요. 네가 요리까지 했는데 설거지까지 시킬 수가 있니? 오늘은 내가 관절이 좀 건강한 편이니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다음부터는 네가 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머러스하고 늘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분이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도 물론 제 편이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게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끔 가다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냉정하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늘 곁에 와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현주, 네 아내이기 이전에 내 딸인 거 몰라? 너는 이렇게 귀한 아내를 얻었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쪼잔하게 그런 것 가지고 싸워? 안 되겠다. 너 달고 있는 거 떼어내라. 네 거 내가 다 붙이고 있어야겠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 아가 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제 입에 먼저 넣어주려고 하시고, 게다가 시아버지가 굉장한 로맨티스트거든요. 가끔 가다가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잔하고 돌아오시는 길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면서 꽃이라도 한 송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시어머니 꽃을 사오면서 제 꽃도 같이 사오셨죠. 자, 이거는 우리 아가 거. 보니까 우리 아가는 색이 하얀 꽃이 잘 받는 것 같아. 우와, 아버님 너무 예뻐요. 남편은 워낙 무뚝뚝해서 사귈 때도 꽃 한 번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받는 꽃이 많은지. 그렇게 유쾌하고 다정한 시아버지와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처음엔 빨리 분가하고 싶단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가능하다면 이대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능하다면 이대로. 하지만 물론 딱 1년 뒤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새 집을 얻어서 둘만 살긴 했으나 그 뒤에도 꼭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갈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바쁘면 저 혼자 들리기도 했어요. 이래서 딸 하나 잘 키운 게 아들 10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니? 아들놈은 바쁘답시고 얼굴 한번 비추질 않는데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자주 놀러 오는지 예뻐 죽겠네. 친정집이 멀어서 중요한 날이 아니면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종종 아버지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잘해주는 시아버지 덕에 외로움도 좀 덜었고 힘들 때 시아버지를 정말 부모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투정을 부려도 시아버지는 언제나 너그러이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늘 행복하고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꼭 한 번씩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시아버지가 걱정이 될 만큼 술을 좋아하시긴 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반주를 곁들이셨고 주에 꼭 3번 이상은 친구분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아버님, 술 드시는 건 좋은데 건강이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당연히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금주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금주를 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며
우리 아가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 아직 멀쩡하다. 지금 건강 상태로는 술독에 빠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며 여전히 꾸준히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받으러 간 건강검진에서 시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손쓸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반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얼굴이 까맣다고 하잖아요. 시아버지도 까만 얼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설마 간암에 걸리셨을 거라고는 온 가족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3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간혹 가다가 시아버지가 속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있긴 했지만 원래 시아버지 정도 나이대의 노인분들은 큰 병이 없어도 자질구레한 잔병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소화불량이 있어서 속이 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시아버지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속이 안 좋다고 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를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어쩔 수 없구만. 다들 왜 이리 울상이야? 괜찮어.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까지 전부 시아버지의 간암 소식으로 침울해 있는 와중에 오로지 시아버지만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딱히 저희를 위로하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정말 괜찮아 보이셨죠. 시아버지가 워낙 긍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흥을 찾으시려는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어도 당장 시한부 판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저희는 시아버지만큼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굳이 수술하면서까지 정해져 있는 목숨을 늘리고 싶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저희 가족이 강경한 태도로 시아버지의 수술을 밀어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 밥이 맛이 없다며 투덜거리고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럴 때마다 그냥 간신히 웃기만 할 뿐 마음속으로는 하루빨리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서 다시 완쾌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보다도 유독 전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기껏 수술을 위해서 몸을 열었지만 결국 별다른 효과 없이 시간만 보낸 셈이 되고 말았죠. 다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참으로 태연했습니다. 네, 그러게 뭘 했어. 괜한 짓이라고 했지? 사람 명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이상 다 죽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쁜 며느리 보고 죽는 거라서 여한이 없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우울해하지 않으시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언젠가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시아버지와 헤어질 날이 온다는 것은 너무도 슬펐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가족들을 전부 위로하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아버지가 간암인 사실도 잊은 척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멀쩡한 듯 구셔도 간암은 간암이더라고요. 점점 쇠약해지시던 시아버지는 가끔은 밥 한 술 제대로 못 들 정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은 상황이 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의 식사를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우리 아가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죽기 전까지 밥은 잘 챙겨 먹겠네. 그렇게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언제나처럼 너그러이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시아버지.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슬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도 힘들었고, 날이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시는 시아버지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하루하루 표정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서요. 내가 예전에 TV에서 본 게 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양반이 자기는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건 의미 없다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놓고 미리 인사를 나누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도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어. 저 또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처럼 살 날을 얼마 남기지 않는 분이었는데 가족, 친척, 지인을 모두 불러놓고 미리 잘 가라, 잘 있으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누군가 돌아가신 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기에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본인도 그런 식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미리 소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양반이랑 똑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 떠나는 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깜짝 파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사실 살아있었다고 놀라게 하는 거지. 어때? 괜찮지 않아?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원체부터 장난기 많고 남들 놀리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 대신 살아있는 적 나누는 인사, 심지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니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분명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워낙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런지 우울함은 싹 가시고 대체 시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만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아버님, 그래도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장례식 대신에 살아있을 때 인사를 나누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놓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 그러고 싶으면 날짜만 이야기해줘요. 내가 부를 테니까. 근데 애들 말대로 당신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장례식인 것처럼 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그렇죠. 저희는 일단 모두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장례식인 척 거짓말을 친 다음에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깜짝 파티를 하는 건 여러모로 방문해주는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강경했습니다. 이 늙은이 마지막 소원인데 그런 것도 못 들어줘? 그렇게 해줘. 저희라고 왜 시아버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하도 그런 식의 몰래카메라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자 시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이라도 되는 듯이 정 마음에 안 내키면 내가 이런 짓 하고도 욕 안 할 사람들만 싹 정리해서 명단 적어줄게. 걔네만 불러. 라며 어떻게든 그 문제에 깜짝 파티를 하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까지 하시니 저희도 가족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들어드리는 게 어때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참.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곤란해했고 결국 저희는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면 알겠다고 그냥 거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미리 괜찮은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식장 건물 중 한 동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아예 건물 자체를요. 비록 시아버지를 위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만큼 엄청나게 큰 돈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또한 시아버지를 위한 일이니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욕먹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한편 세상 살면서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 스케일 큰 일을 벌일까 싶어 두근대는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날이 됐습니다. 김칠등님이 8월 10일 오전에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시아버지가 적어준 분들에게 부고 문자를 돌리고 저희 가족은 아무도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등장하는 모습까지도 놀라야 한다며 장례식장 안에 딸린 작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둘 조문객들이 울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한 청바지 차림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자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게다가 영정사진도 시아버지 요청대로 제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려서 스스로 직접 찍으신 셀카로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도 V자 포즈를 한 사진으로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장례식이 아니었죠. 절을 해야 하는지 그냥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사람들 모두가 갈팡질팡했습니다. 심지어 몇 명은 저에게 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상복을 왜 안 입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남편도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 음식 또한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정식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진수성찬으로 차렸죠. 장례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몇 분들은 조금 언짢아하시기도 하고 조금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다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 조문 오신 분들도 그 분위기에 적응이라도 한 건지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다르게 아무도 우는 사람 없이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작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문객분들이 다 모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니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말고는 어느 정도 조문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방에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끼리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나누기로 한 신호였죠. 노크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똑같이 똑똑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문을 두드렸고 저는 영정사진 뒤에 숨겨둔 커다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시는 시아버지가 평소 자주 부르시던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틀었습니다. 온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는 뽕짝 트로트 소리에 어리둥절해하는 조문객들 표정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사이로 시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나서서는 눈이 아리도록 반짝거리는 상의와 하의를 맞춰 입은 채 제가 미리 사들인 마이크를 들고 멋들어지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불렀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마냥 깜짝 놀라는 조문객들. 그리고 그런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그저 본인의 흥에 취해 마이크를 쥐고 쉴 새 없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시아버지. 저희 가족은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안이 벙벙한지 넋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뭐해? 박수 안 치고 다 같이 불러! 라고 호통을 치자 그때서야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조문객들도 저희를 따라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시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보다 흥겨운 분위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장례식 스태프들까지도 놀라하시면 보는데 저희도 순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시아버지는 말을 이었어요. 내 예비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소.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깜짝 놀란 인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안 죽어 있어서 아쉬워하는 놈도 있을 테지. 비록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안색은 좋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그 순간까지 유쾌하고 흥이 많은 그 시아버지요. 내가 떠난 뒤에야 자네들은 내 장례식에 와서 내 영혼에라도 인사를 하겠지만 죽은 나는 어떻게 자네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 나 이제 떠나지만 그 전에 후회 없이 자네들이랑 작별 인사는 하고 가고 싶어서.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 죽었다고 절대 슬퍼하지 마. 그냥 가끔 한번 생각나면 나 있는 납골당 와서 족발에 소주 한 잔 얹어주고 가. 분명 시아버지가 없을 미래를 이야기하는데도 분위기 탓인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시아버지는 이제 다 같이 재미있게 놀자면서 다음 트로트를 틀었고, 조문객들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시아버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장단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무리 내 부탁이어도 들어주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가족 덕에 하늘나라에서도 이날은 생각이 날 것 같아. 시아버지는 장례식 아닌 장례식이 끝나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진 딱 그날로부터 한 달 뒤 운명하셨습니다. 비록 시아버진 장례식 대신에 그날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저희로서 시아버지 장례식을 안 치를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간소하게나마 장례식을 열고 대신 그날 시아버지의 깜짝 파티에 왔던 분들에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알리고 장례식을 어디서 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에 시아버지가 웃으셨던 그날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그날 시아버지 파티에 오신 분들이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걸 시아버진 원치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역시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획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날 저희 역시 그 자리에 함께 해서인지 막상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생각했던 것만큼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어쩐지 시아버지라면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서도 평소 하셨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즐겁게 사시며 저희를 지켜볼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도 가끔 우리 아가, 내 딸 하고 불러주던 시아버지 목소리가 생각이 날 때면 현재 계시지 않은 시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저 혼자 조용히 시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아버지는 하늘에서도 행복하실 겁니다. 저희를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시아버지 덕분에 저도 나중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는 시아버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죽어서 시아버지를 뵐 때 자랑을 하려고 해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살아서 인사를 나누고 죽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연을 들으시는 시어머니 분들 중에서는 며느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본인 며느리라면 어떻게 했을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습니다. 두 분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힘들었지만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저희 삼남매와 잘 놀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늘 저와 언니, 동생을 데리고는 근처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태워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저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집이 풍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첫째였던 언니의 장난감을 제가 물려받고 제가 다 가지고 놀면 그 장난감을 동생이 물려받는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가난하긴 했어도 가족끼리 화목했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에 아빠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늘 이른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오던 아빠가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자 저는 당연히 엄마에게 아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빠가 오늘 바쁜가 봐 라며 상냥히 웃으며 제게 알려주었고 저는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잠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빠는 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애초에 집에 오지 않는 날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지던 아빠와의 놀이 시간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던 엄마도 점점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를 찾으려는지 엄마 역시 늦은 밤에 잠시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아빠가 어딨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예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귀가할 때면 저희 먹으라고 작은 불량식품이나 가끔은 갓 튀긴 통닭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아빠는 이제 불량식품에 통닭은커녕 한 손에 반쯤 비워진 술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빠한테 다가가도 전혀 반겨주지 않았죠.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너희끼리 놀아. 오히려 아빠 하고 달려드는 저희를 떼어놓고 아빠는 늘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셨죠. 그러다가 또 호련히 집을 나가서 몇 날 며칠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요. 당시 저는 11살이었습니다. 동생은 6살, 언니는 13살이었죠. 언니, 아빠는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야. 아빠가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다시 우리랑 놀아주실 거야. 언니는 저희를 도닥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언니의 말과는 반대로 아빠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점점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기에 그때는 이미 아빠가 집에 없는 것이 익숙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아빠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은 오시겠지, 모레는 오려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1달, 2달, 3달이 넘어도 아빠는 오지 않았죠. 그때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빠는 오지 않을 거라고요. 덕분에 엄마는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지라 엄마는 하던 일을 늘려야 했어요. 식당 2군데에서 주방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전단지를 돌려가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어서 들어가. 날도 추운데 왜 여기 있어? 얼른 들어가라. 엄마는 저희가 전단지 돌리는 일을 도우려 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말이죠. 손이 얼어 전단지 붙일 테이프를 뜯을 수 있는 감각도 사라지고 참 곤욕이었습니다. 장갑에 양말까지 아무리 두껍게 끼고 있어도 바깥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손도 금방 얼고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엄마를 두고 저희만 돌아가는 게 싫어서 저희 3남매는 늘 엄마 곁에 붙어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아빠 생각이 났죠. 아빠가 얼른 돌아와서 엄마랑 우리를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그냥 언니 말대로, 엄마 말대로 아빠가 바빠서 못 돌아온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어째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우리를 버리고 간 건지. 엄마는 처음에는 이야기해주기를 망설였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계속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말 듣고 싶니? 네, 듣고 싶어요. 엄마, 싹 다 빠짐없이 말해주세요.
아빠는 제가 8살에서 9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처럼 일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이 있던 것도 아니기에 그저 추측으로는 질 나쁜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막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빠가 술을 마시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마디씩 얹긴 했지만요. 여보, 술을 마시더라도 집에는 들어와 줘요. 제발요. 처음에는 알겠다며 말을 듣던 아빠가 왜인지 점점 엄마의 말에 짜증을 내면서 아예 연락도 없어 며칠 이상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더랍니다. 그 덕분에 엄마는 늦은 밤에 아빠를 찾아다니느라 집에서 나와 길거리를 헤매기도 했죠. 그러다가 엄마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도박장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걸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도 아빠가 몰래 빼가서는 도박에 썼다는 것도요. 엄마는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손을 올리면서도 끈질기게 도박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이라도 생각해야죠. 그러나 엄마의 말로 다시 돌아오기에는 아빠는 이미 너무 먼 길을 가 있었죠. 아빠는 도박으로도 모자라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까지 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새남매가 집에 없을 시간에 엄마만 혼자 집에 있는데 떡하니 상간녀를 데려오기도 했다고 했죠. 아무리 엄마가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자기 짐을 챙겨서 상간녀랑 새 살림을 차려서 도망갔다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었어요. 아빠가 저희를 버렸다는 건 이미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이토록 많은 사건들이 숨어 있었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원망스럽긴 했지만 증오라고 할 만한 감정은 없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이제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아빠가 너무도 증오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다짐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지고 저희 때문에 고생한 우리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교 1등도 해보고 학교 선생님에게 이 정도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며 지금처럼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 하나, 과외 하나 못 받았지만 오로지 제 노력으로 읽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제 시간만 좀 더 지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어요. 제 노력으론 어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엄마가 유방암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엄마가 암이래. 어떡하면 좋아? 엄마가 통증을 호소하길래 함께 병원에 간 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고요. 그것도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나 수술을 하더라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아프기까지 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돌아가시게 할 순 없기에 언니는 대출을 받았어요.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고 언니가 모아둔 돈만으로는 엄마의 수술비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때문에 너희만 고생이네.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무슨 그런 소리래. 엄마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런 말 하지도 마. 엄마는 저희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희는 그저 엄마가 곁에서 살아있을 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수술을 한 것이 무색하게 한 달 뒤 돌아가시고 말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언니와 동생, 이렇게 둘뿐이라고 말이죠. 저와 동생은 물론이고 언니 역시 아직 충분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언니라는 이유로 저희를 책임져야 했기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몰랐던 것이 아니기에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언니를 따라서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고졸이긴 했어도 적당한 회사 사무직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도 언니도 정말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지언정 하나뿐인 막내는 제대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따라 똑같이 일하겠다는 막내를 말리며 막내 대학 등록금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 부업을 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었을까요? 무사히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고 언니는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여 살림을 차렸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희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한 언니에게 저는 아직 어린애처럼 보였나 봅니다. 너도 연애도 하고 이제 슬슬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마 돌아가시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쁜데 돈 드는 연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모태솔로라고 하죠. 하지만 연애도 한번 해봐야 나중에 그 민자리가 아쉬워서 또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연애를 안 해봤다 보니까 저는 외로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보다는 저희 가족이 더 우선이었죠.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왔기에 저는 별 감흥이 없는데 언니가 보기에는 그런 제가 안쓰럽고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개팅을 해주겠다고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일 말고도 취미 생활을 찾아서 모임도 들어보라고 하고 언니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림 그리는 모임에 들었습니다.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취미 삼아 낙서하는 것도 좋아했고 이왕 모임에 들고 평소 자주 하는 걸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와, 저랑 그림 스타일 비슷한 분 처음 봐요. 그림은 취미로 그리러 오셨어요? 아니면 일? 네, 취미로 그냥 왔어요. 모임은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언니가 원하는 대로 사귀는 사람까지 생겼죠. 보기 드물게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오래 살다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서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 자체가 순진한 면도 있었고 입버릇처럼 나올 수 있는 나쁜 말들도 하나 하지 않았죠. 그 우직함과 천진함이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죠. 남자친구는 당장이라도 인사드리러 가도 된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말에 기쁘면서도 내심 무서웠습니다. 일찍이 도박하다가 바람나서 도망간 아빠,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부모 없이 살아온 기간이 너무 긴지라 멀쩡한 집에서 자란 남편 집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가슴이 너무 떨려 청심함을 먹어야 했어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도 듣지 못했죠. 하지만 전부 제 기우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너무 화사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 온다고 전날부터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자친구한테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손주 보는 건 글렀구나 싶었는데 은솔 씨 덕분에 우리 아들 호랩이 되진 않겠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 데리고 잘 살아줘요. 부탁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대한 사정도 모두 꺼내놔야 했는데 어쩐지 시부모님한테는 자질구레한 거 하나까지 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 아빠가 도박을 한 것, 바람을 피운 것,
엄마가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것, 그리고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확실히 말하고 싶었어요. 다들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했지만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면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조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참이었어요. 남자친구도 대략적인 건 저한테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가만히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울 시간도 아껴서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저 참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지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한참 말을 하다가 엉엉 우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품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겠네. 정말로.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는 부족하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잘해줄게. 그리고 그 말대로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제게 정말 살아계시던 친어머니처럼 잘해주셨습니다. 시집살이가 일절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 저녁마다 우리 딸 오늘 하루도 파이팅! 일하느라 너무 고생했어.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서 투정 부려도 된단다. 라며 절 위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면서 옷을 사주신다거나 저 대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딸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밥은 내가 차려줘야지. 조금만 기다려라. 너 좋아하는 부대찌개 줄 테니까. 그 외에도 정말 부모님처럼 주말에 제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했어요. 인사를 드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좋다는 걸 안다고 해도 정말 부모님처럼 가까이 여기는 것은 별개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언제나 진심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만나는 자리에 저를 데리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 어머, 이쪽이 그 하나뿐인 며느리야? 아이고, 맨날 우리만 보면 며느리 이쁘다고 딸 없는 집안에 고명딸 들어온 것 같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아주 귀에 이골이 날 지경이야. 저는 분명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었죠. 보니까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랑을 엄청 하셨나 봅니다. 착하고 예쁘고 시부모 챙길 줄 안다고요. 그럼 내가 낳아놓고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좀 모자라. 착하긴 해도 그거 말곤 장점도 없는 놈인데. 이렇게 괜찮은 애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지. 우리 집 복덩이. 아이고, 아주 며느리 덕에 입이 아주 귀에 걸렸네. 나도 부럽네. 부러워.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내세우며 자랑해 주시는 시어머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덕에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훨씬 더 옅어져 가고 다정했던 어머니의 빈자리도 채워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니 저도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좋아하시는 것도 가끔 사다 드리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며 정말 모녀처럼 지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어머니 욕을 하며 가끔 투정을 부리는데 저는 그때마다 할 말이 없어 어색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거기다 저는 임신을 한 후에도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정말 많이 받았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생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어머님들과 다르게 마음 여유롭게 가져라. 부담 갖지 말고. 아이 없어도 너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라며 스트레스를 줄여주셨어요. 허나 다행히 임신이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낳아서 잘 기르고 있었죠. 하루하루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1살, 2살, 3살.
6살이 될 때까지 저와 남편이 열심히 기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아이 양육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들은 알겠지만 애 생기면 여자 쪽은 일을 다니다가도 육아휴직을 내거나 퇴사를 해서 애 키우는데 힘써야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일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는 내 딸 닮아 그런지 참 예쁘네. 할머니들 손주 사랑이 원래 강하다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아들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 몸 안 좋을까봐 보약도 지어주시고 가끔은 TV에서 배워왔다며 몸에 좋은 건강 주스를 갈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비록 호칭만 엄마라고 안 할 뿐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서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잠시 일을 쉴 겸 퇴사를 하고 유치원 오고 가는 걸 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근데 그런 제 앞에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솔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릴 적 저희 3남매 엄마 버려두고 바람나서 도망간 제 아빠라는 걸요. 아빠는 참 멀쩡한 차림이었습니다. 솔직히 다 망해서 어디서 빌어먹고 살고 있길 바랬는데 제 생각보다도 너무 깔끔하고 멀끔한 차림이어서 허탈할 정도였죠. 보아하니 아빠는 제가 아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 이미 다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들을 유치원에 두고 왔을 때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죠. 아빠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가끔씩 손주 보러 와도 되니? 뭐라고요? 아빠를 용서해달라고요? 손주를 보러 와도 되냐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꺼지라고 길거리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저는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로도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제가 그리고 언니, 동생, 엄마까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노릇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당연히 집에 가서도 너무 짜증나고 서러워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이라도 하듯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화를 내줬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빠라는 존재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을 정도로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 아빠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있는 자리에서요. 아빠가 저를 향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아빠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 제가 아빠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제 아빠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입에서 아빠란 소리가 나오자마자 아빠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결혼 전 제 모든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저만큼 화내주고 같이 슬퍼해준 게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나타나? 당신이 우리 은솔이를 어떻게 대했는데? 라며 욕을 하고는 아빠 뺨을 때렸어요. 아빠는 순간 당황해하셨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순간 아빠의 뺨을 때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변명 같지만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어요. 졸지에 저 때문에 바닥으로 떠밀린 시어머니는 어벙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나 저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당장 시어머니를 잡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일단 눈앞에 있는 아빠를 치워야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당신 딸 아니니까 더 이상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 아들도 당신 손주 아니야. 우리 남남이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나랑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그 뒤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댁으로 찾아가 봤지만 시어머니는 시댁에도 안 계셨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제 행동이 어른거렸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님은 아빠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갔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날 보호하려고 그랬던 걸 텐데. 지금 벌써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갈라치면 저를 피하시는지 집에도 안 계셨고요. 너무 답답하고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시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워서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전에 없는 큰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걱정하고 아끼는지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당신이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솔직히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제가 잘못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한테도 다 안다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또 빌었어요. 이제 저한테 상처받은 시어머니에게 빌면서 용서를 구할 차례인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시어머니 몰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거야말로 시어머니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 힘으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죠? 어쩐지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정말 이전처럼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제게 시어머니는 정말로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화가 풀릴 수 있을까요? 제발 시어머니 얼굴 보면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고 싶습니다. 무릎은 골백 번도 더 꿇을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디 도와주세요.